마비된 누이 엄마를 나한테 떠넘기시겠다? 그 더러운 속셈 좀 집어치워. 진짜 토 나와. 상상이나 가시나요? 평소 관리비 고지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당당하게 통보를 해오더군요. 반신불수가 된 시어머니를 모셔와서 우리가 돌보자고요. 여기서 말이 좋아 우리지, 실상은 저 혼자 독박을 쓰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울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죠. 남편은 제 등 뒤에 대고 철이 없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요. 여보, 너무 서두르지 마. 오후 5시가 되면 진짜 철없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될 테니까. 그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저는 마감일이 코앞인 상업 일러스트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물감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인 공기, 지난 몇 년간 제게 가장 익숙한 냄새였죠. 창밖으로 일산의 고급 아파트 단지를 비추는 햇살이 블라인드 틈새로 쏟아져 들어와 마루 위에 얼룩말 무늬 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 폭의 정물화처럼 고요했습니다. 짐이 나. 수학이 넘어 남편 김성준의 목소리는 마치 저녁에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는 투정처럼 아주 평범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엄마 모셔와서 같이 살기로 했어. 타블렛 펜을 쥐고 있던 제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모니터 속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소녀의 얼굴에는 아직 미소를 그려넣지 못한 상태였죠. 지금 뭐라고 했어?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그가 있는 곳에 시끄러운 소음에 묻힐 것만 같았습니다. 아마 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농땡이를 피우고 있는 거겠죠. 엄마 말이야? 요즘 거동이 점점 힘들어지셔서 시골에 혼자 두기 불안해. 이삿짐 센터랑은 이미 얘기 끝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오실 거야. 이미 다 결정했으니 너는 따르기만 하라는 그 당연하다는 말투. 무딘 칼날이 제 신경을 천천히 썰어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성준 씨, 우리 집 구조 알잖아. 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이성적으로 말하려 했습니다. 공간도 좁고, 그리고, 좁긴 뭐가 좁아? 서재방 그거 당신이 쓰고 있잖아. 거기서 밤에 이불 깔고 자면 되지? 어차피 당신은 집에서 일하니까 시간도 자유롭고, 일하면서 엄마 밥도 좀 챙겨드리고 하면 딱 좋잖아. 겸사겸사라니. 저는 헛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중환자를 그는 마치 물만 주면 되는 화분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주인이 바뀌더군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녹슨 쇠붙이가 유리를 긁는 듯한 그 특유의 비꼬는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민이. 설마 이 늙은이가 가는 게 싫은 건 아니지? 내가 다 우리 성준이 힘들까 봐 그러는 거다. 너야 집에서 손가락만 까딱거리면 돈이 나오니 얼마나 편하니? 우리 성준이는 광화문 그 살벌한 데서 매일 남들 눈치 보며 뼈 빠지게 일하는데 아내 된 도리로 그 정도는 분담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내 된 도리라. 저는 그 말을 입속으로 가만히 굴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몸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집에서 노는 한량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서너 시까지 밤새워 마감을 하고 김성준보다 2배나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 따위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사 노동을 독박 쓰고 명절이면 노예처럼 제사상을 차려내야 했죠. 그런데 이제는 전담간병인 역할까지 맡기겠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 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산에 있는 이 아파트, 결혼 전 제가 모은 전 재산에 부모님의 도움을 보태 온전히 제 돈으로 마련한 집입니다.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느라 바쁘니 집 문제는 여자가 알아서 하라던 김성준의 말을 믿었습니다. 공동명의는 절차가 복잡하니 나중에 하자던 말도 믿었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 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저 한지민의 이름 석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시골집에서 겪었던 일들도 떠올랐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배추 수백 포기를 씻고 기름 냄새 쩌는 부엌에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전을 붙였죠. 머리카락까지 기름 냄새가 배어들 때쯤
거실에선 김성준과 시댁 남자들이 편안하게 누워 막걸리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제가 음식을 내가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올해는 간이 좀 싱겁네 였습니다. 한 번은 40시간 넘게 철야 작업을 하다가 고열로 쓰러져 제사 준비를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성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저를 벌레 보듯 하며 말했죠. 지민아, 넌 왜 그렇게 철이 없냐? 1년에 딱 2번인데 그걸 못 참아. 남의 집며느리들은 다 하는데 유난 떨지 마. 그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흘렸던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대한 부조리함에 대한 절망이었죠. 저는 그저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 봉사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 로봇의 성능이 마음에 안 든다며 더 무겁고 힘든 짐을 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듣고 있니? 시어머니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 제 목소리는 저조차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오냐, 그래야지. 역시 우리 지민이가 제일 착하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다시 전화를 넘겨받은 김성준이 거봐. 별거 아니잖아 하는 가벼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끊는다. 저녁에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모니터 속 아직 미소를 갖지 못한 소녀가 저와 닮아 보였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졌지만 영혼이 없는 인형.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흘린 눈물로 제 눈물샘은 이미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심장에서 사지로 퍼져나가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절망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주 투명하고 차가운 각성이었습니다. 악몽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머리 위로 쏟아진 얼음물에 번쩍 눈을 뜬 것처럼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댐은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깎이고 패여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던 거죠. 오늘의 이 전화는 그저 무너지는 댐 위에 내려앉은 먼지 한 톨에 불과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직접 꾸민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속의 저는 참 행복해 보이더군요. 지금 보니 거대한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사진 속 김성준의 번듯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라고 믿었던 이 남자는 처음부터 저를 인생을 편하게 살게 해줄 도구로만 여겼던 겁니다. 안방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의 절반은 제 옷, 나머지 절반은 그의 옷이었습니다. 그의 칸에는 값비싼 게임기 박스, 한정판 운동화, 수백만 원짜리 낚싯대가 가득했습니다. 저건 다 자기 월급으로 산 것들이죠. 반면 이 집의 관리비, 가스비, 보험료, 심지어 그가 가끔 기분 내며 사오는 식재료 값까지 전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가장 큰 여행용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짜 제 무기들을 챙기기 시작했죠. 맥북 프로, 와콤 신티크 액정 타블렛, 제 모든 작업물과 계약서가 담긴 외장 하드, 그리고 금고 속에 있던 집문서와 인감도장, 부모님이 물려주신 폐물들. 이것들이야말로 저의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간단한 속옷과 여권만 챙겨 넣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가 사준 선물들, 우리가 같이 고른 가구들, 추억이 깃든 잡동사니들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저는 쓰레기 없는 새 삶을 시작할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성준은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로 부산을 떨었습니다. 다림질에 둔 셔츠를 못 찾겠다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지민아, 내 셔츠 어디 있어? 서재에서 나온 저는 턱끝으로 옷장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걸려 있어? 그는 투덜거리며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아니 미리 좀 꺼내놓으면 덧나나? 아침마다 이게 무슨 전쟁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다려준 셔츠를 입고 이 집을 나서는 그의 마지막 모습일 테니까요. 나 간다. 현관에서 신발을 구겨 신으며 그가 툭 내뱉었습니다.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쿵 하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그의 차가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출근길 차량 행렬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나와 5년의 악몽이 서린 이 집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제 변호사이자 대학 동기인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연아, 계획 시작해. 저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다시는 열고 들어올 일 없는 문이었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김성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야, 한지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퇴근하고 돌아온 그가 텅 빈 집을 보고 길길이 날뛰는 목소리였습니다. 걱정보다는 자신의 허락 없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짐은 다 어디로 빼돌린 거야? 친정 갔어. 엄마 오신다니까 시위하는 거야. 뭐야?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고 그의 고함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장 안 튀어와? 꼴이 이게 뭐냐고. 너 진짜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악을 쓰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휴대폰 화면 상단의 시계는 오후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성준 씨. 저는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주 낯설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진짜 철없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될 거야.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은 뒤 그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택시가 코너를 돌자 익숙한 친정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성준은 씩씩거리며 휴대폰을 소파에 집어 던졌습니다. 통화 종료 화면에 뜬 한지민의 프로필 사진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A씨. 진짜 돌았나. 그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텅 빈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집 안은 냉골처럼 차가웠습니다. 구수한 찌개 냄새도 타박타박 걷는 슬리퍼 소리도 없이 오직 그의 거친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식탁은 텅 비어 있고 냉장고엔 맥주 몇 캔과 유통기한 간당간당한 우유뿐이었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가니 배 밖으로 나왔구나. 주위를 둘러보니 단순히 사람만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관에 늘 있던 그녀의 신발들이 사라졌고 욕실 선반을 가득 채웠던 화장품들도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남은 건 덜렁 놓인 그의 폼 클렌징 하나뿐. 드레스룸의 아래쪽 옷장은 마치 도둑이 든 것처럼 횡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친정에 가서 투정 부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친정 가는데 이렇게 짐을 싹 비워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는 애써 불길한 예감을 눌렀습니다. 말도 안 돼. 한지민 그 여자가 어떤 여잔데. 토끼처럼 순해서 5년 동안 큰 소리 한 번 안 낸 사람입니다. 그런 여자가 무슨 배짱으로 사고를 치겠습니까? 분명 이번에 엄마 모셔오는 일 때문에 뿔이 난 겁니다. 시위하는 거죠. 가서 달래주고 사과 좀 하면 못 이기는 척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참나, 갈수록 여우가 다 됐네. 김성준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일단은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여자는 좀 놔두면 제풀에 지쳐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그는 소파에 벌러덩 누워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게임기를 쥐고 몇 판 하려는데 영 집중이 안 됐습니다. 등 뒤가 허전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누군가 다가와 깎은 과일이나 시원한 물을 내밀 것 같은데 아무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벽시계의 바늘이 천천히 숫자 5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알게 될 거야. 한지민의 그 서늘한 목소리가 주문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걸까요? 장인 장모라도 대동하고 와서 울음장이라도 놓겠다는 건가? 김성준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만약 처가 어른들이 오면 뭐라고 둘러댈지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외동아들이 노모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다. 지민이가 며느리로서 좀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나가면 그만입니다. 정 안 되면 좀 굽히고 들어가는 척해서 지민이를 데려오면 됩니다. 일단 엄마가 들어와서 눌러앉으면 지가 어쩌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완벽했습니다.
한지민은 그를 사랑하니까요. 결혼할 때 그를 보던 그 꿀 떨어지는 눈빛을 기억합니다. 5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그를 떠받들던 여자입니다. 절대 그를 못 떠납니다. 이번 일도 그저 좀 크게 삐친 것뿐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따끔하게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로서 시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다시는 이런 유치한 가출 소동 벌이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아들, 짐은 대충 다 쌌다. 친척이 아는 콜밴 불러줘서 그거 타고 지금 서울 가는 중이야. 지민이한테 저녁에 갈비찜 먹고 싶다고 미리 말해둬라. 엄마, 오늘 오신다고요? 김성준은 당황했습니다. 그래. 이왕 가는 거 빨리 가서 자리 잡아야지. 왜, 불편하냐? 아니요. 불편하긴요. 당연히 오셔야죠. 김성준은 얼버무렸습니다. 아내가 도망갔다는 말을 차마 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럼 조심해서 오세요. 도착하면 전화 주시고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니 4시 50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착하려면 1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그 전에 한지민을 어떻게든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는 차단했던 한지민의 번호를 풀고 다시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이번엔 자존심 좀 굽히고 달래줄 작정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 멘트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김성준은 반색했습니다. 거봐, 역시 못 버티고 돌아왔네. 제 발로 들어올 것을. 아니, 잠깐.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지민은 열쇠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도 알고요. 초인종을 누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구지? 의아함과 짜증을 동시에 느끼며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풀 죽은 얼굴로 용서를 비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잭스엑스 익스프레스 로고가 박힌 조끼를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김성준은 멍하니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씨 되십니까? 미래부동산 공인중개사 박대리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이고요. 부동산이요? 이삿짐 센터. 김성준은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키는 것 같았습니다. 집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저 집 내놓은 적도 없고 이사갈 생각도 없는데요. 박대리는 영업용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서류철을 열어 김성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김성준 씨, 저희가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이 아파트 소유주이신 한지민 님께서 오늘 오전 정식으로 매매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삿짐 센터와 협의하여 소유주 본인을 제외한 거주자의 개인 물품을 즉시 반출해달라는 위임장도 작성해 주셨고요. 저희는 집을 보러 올 매수 대기자분들을 위해 집을 비우러 왔습니다. 머리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띵했습니다. 김성준은 눈앞의 서류를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위임장 하단, 너무나 익숙한 아내의 필체로 적힌 한지민이라는 이름 석자와 그 옆에 찍힌 선명한 붉은 인주 자국.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한지민. 그는 헛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여긴 내 집이야. 나도 이 집 주인이라고. 박대리가 안경을 고쳤으며 사무적인 말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선생님, 등기부 등본상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지민 님 단독 명의입니다. 법적으로 김성준 씨는 그저 이곳에 거주하는 동거인일 뿐이죠. 소유주께서 퇴거를 요청하셨으니 저희는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절차. 무슨 얼어 죽을 절차야. 김성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작업화를 신은 투박한 발 하나가 문틈을 단단히 막아선 뒤였습니다. 이삿짐 센터 팀장으로 보이는 구릿빛 피부에 팔근육이 붉어진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의뢰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한지민 고객님께서 포장부터 보관료까지 전부 결제하셨거든요. 좋게 좋게 협조 좀 해주시죠. 저희 입장 난처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협조. 웃기지 마. 내 집이야. 내 물건에 손대기만 해봐. 다 꺼져. 당장 나가라고. 김성준은 성난 짐승처럼 악을 쓰며 현관에 선 사람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 앞에서 그의 고함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박 대리는 예상했다는 듯 반걸음 뒤로 물러나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XX 지구대죠? 여기 XX 아파트 XX동 XX호인데요. 정당한 민사 위임 업무를 수행 중인데 거주자가 폭력을 행사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님 출동 좀 부탁드립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김성준의 기세가 순식간에 꺾였습니다. 아무리 막 나가는 사람이라도 공권력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가 멍하니 서 있는 사이 인부들은 그를 스쳐 지나가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두꺼운 이사박스를 척척 조립했고 다른 한 명은 텔레비전 장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야, 너희 뭐 하는 거야? 정신을 차린 김성준이 달려가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인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김성준이 애지중지하던 플레이스테이션 5의 전원 코드를 툭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게임 타이틀까지 몽땅 뽁뽁이로 둘둘 감아 박스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내 게임기에 손대지 마. 그거 일본에서 공수해온 한정판이라고. 김성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인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매직펜으로 박스 위에 게임기 및 잡동산이라고 휘갈겨 쓴 뒤 테이프를 찌익 소리 나게 붙여 봉해버렸습니다. 다른 인부는 김성준의 비밀 기지인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벽 한쪽에 고이 모셔둔 최고급 낚싯대와 진열장에 늘어선 값비싼 루어들이 인부의 손에 의해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그거 다음 주에 동해 갈 때 쓸 거라고. 그가 낚싯대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팀장이 그를 가볍게 막아 세웠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물건 파손되면 저희가 물어내야 해서 그럽니다. 안전하게 포장해서 보관해 둘 테니까 나중에 창고 가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팀장의 말투는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치 생명 없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김성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생활비 한 푼 안 내면서도 기어이 사모았던 자신의 보물들이 낯선 사람들의 손에 의해 차가운 종이 박스 속으로 처박히는 광경. 그것은 마치 자신의 자존심과 인생이 통째로 포장되어 버려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지민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고 욕이라도 퍼붓고 싶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휴대폰조차 제대로 쥘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감히? 내가 뭔데? 큰 소리만 쳐도 어깨를 움츠리던 그 순한 여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냉혹한 타인이 되어버린 걸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벼려져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지잉, 지잉.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한지민.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신청인 란에는 한지민이라는 이름이 단호한 필체로 적혀 있었고 이혼 사유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신청인의 장기간 경제적 부양 의무 불이행 및 심각한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김성준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는 홀린 듯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엑셀 파일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제목은 결혼 후 5년간 가계 공동 지출 내역서. 결혼식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지출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식재료비 모든 항목 끝에는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가 증빙자료로 첨부되어 있었고 가장 오른쪽에는 두 개의 열이 있었습니다. 한지민 지출 그리고 김성준 지출. 한지민의 열은 숫자로 빽빽한 반면
김성준의 열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경분의 행진이었습니다. 가끔 맥주나 과자 나부랭이를 산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표의 맨 아래에는 그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천문학적인 합계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김성준 씨, 위 내역은 당신이 지난 5년간 가장으로서, 아니 동거인으로서 마땅히 부담했어야 할 비용입니다. 제 변호사가 이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재산분할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김성준은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습니다. 이 여자, 5년 동안의 가계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 준비한 걸까요? 손가락이 제멋대로 움직여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흐릿하지만 식별은 가능한 CCTV 캡처 화면. 배경은 강남의 어느 모텔촌 입구였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희희낙낙하며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김성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여자는 회사에 갓 들어온 인턴이었고요. 사진 우측 하단에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지난달, 그가 회사 워크숍 간다고 거짓말하고 외박했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진 아래로 한지민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독을 바른 바늘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 참, 여보. 법적으로 이런 걸 유책 배우자의 결정적 증거라고 하더라. 이 사진 덕분에 재산 분할 얘기는 아주 심플하게 끝날 것 같아. 어머니랑 서울에서 따뜻한 새 보금자리 잘 구해봐. 쿠궁. 김성준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건 우발적인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완벽한 복수극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아니 그전부터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를 가장 비참한 지옥으로 떨어뜨릴 타이밍만을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멍청한 그는 제 발로 그 기회를 그녀에게 가져다 바친 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열려있는 베란다 창밖으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빵빵. 김성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하얀색 콜벤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고 누군가를 부축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고급 아파트 건물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 덕에 호강하게 됐다는 기대감에 부푼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시선이 아파트 입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삿짐 인부들이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쌓아둔 종이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아끼던 낚싯대, 가방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툭하면 게임만 한다고 잔소리했던 그 게임기 박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박스 더미 한가운데 서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고 눈은 휑하니 뚫린 채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노숙자 꼴을 한 아들, 김성준을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준 씨 측 주장은 일산 아파트에 대해 최소 절반의 지분을 요구한다는 거네요. 이유는 혼인 기간 중의 동거 사실과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정서적 기여. 제 변호사이자 친구인 수연이 상대방이 보낸 답변서를 읽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가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정서적 기여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월급을 몽땅 게임기랑 낚싯대에 꼬라박고 내 돈으로 기생한 게 기여니? 게다가 어린 여직원이랑 바람까지 피워놓고. 와, 정말 눈물겨운 헌신이다. 그치? 저는 앞에 놓인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강남의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온 지 한 달이 저는 이제야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 지민아. 수연이 서류를 탁 덮으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건 재판까지 갈 것도 없어. 조정 단계에서 무조건 우리가 이겨? 아니, 저쪽에서 빌게 만들어줄게. 그녀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첫째,
일산 아파트는 내가 결혼 전에 100% 내 돈으로 산 특유재산이야. 매매 계약서랑 자금 출처가 명확해서 이건 건드리지도 못해. 둘째, 그가 주장하는 재산 증식기여도 웃기지 말라 그래? 지난 5년간 관리비, 수리비 전부 내가 냈잖아. 그는 기여는커녕 집의 가치를 갉아먹기만 했어. 수연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보낸 모텔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타야.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에서 절대적으로 분리해. 게다가 너희는 나눌 공동 재산 자체가 없어.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내가 쓴 생활비 반환 소송이랑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면 그 인간은 빈털터리의 빚쟁이로 나앉게 될 거야. 자신만만한 수연의 표정을 보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결혼은 사랑과 인내로 지키는 거라고 믿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현실 앞에서 저를 지켜주는 건 오직 법과 증거뿐이었습니다. 외로움에 사무치던 밤마다 눈물을 삼키며 정리했던 가계부, 김성준이 로그아웃하지 않은 PC 카톡에서 건져낸 불륜의 증거들, 야근이라 거짓말하고 모텔로 향하던 동선이 고스란히 찍힌 블랙박스 영상들.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제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눈물을 총알로 바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심장을 겨누기로 했으니까요. 예상대로 김성준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보낸 살벌한 내용 증명과 증거 목록을 받아본 상대방 변호사는 바로 다음 날 꼬리를 내렸습니다. 제발 합의해달라고 사정하는 전화가 왔죠.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일체의 권리 주장을 포기할 것,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 그리고 군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것. 그 대가로 저는 그동안의 생활비 반환 소송과 상관녀 소송을 취하해주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인간적인 예우가 아니라 제 시간과 감정을 더 이상 쓰레기통에 버리기 싫어서였습니다. 깔끔한 해방을 원했으니까요.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변호사 사무실에 나타난 김성준은 한 달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기름진 머리에 까칠한 수염, 구겨진 양복.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 수연이 내미는 서류에 기계적으로 서명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그가 도망치듯 나가려 할 때 제가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김성준. 그의 어깨가 흠칫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는 않더군요. 하나만 말해줄게. 난 너한테, 그리고 너희 어머니한테 빚진 거 하나도 없어. 내가 했던 모든 건 내가 널 사랑했기 때문에 베풀었던 호의였어. 하지만 내가 날 무료 가정부나 현금 인출기 취급한 순간 그 사랑은 끝났어. 존중과 감사를 모르는 대가가 어떤 건지 앞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그의 어깨가 축 처지는가 싶더니 그는 대답 없이 허둥지둥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건너 들려오는 소문으로나 그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서울 외곽에 곰팡이 핀 반지하 방을 얻어 어머니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월세 내고 병원비 내느라 허덕인다고요. 시어머니의 다리는 더 안 좋아졌고 성격은 더 고약해져서 매일 누워 아들 탓만 한답니다. 복덩어리 며느리 쫓아냈다며 악을 쓰고 돈 없는 아들 구박하기 바쁘다고요. 예전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김성준이 이제는 퇴근하고 와서 밥 짓고 빨래하고 변덕 심한 노인 수발드느라 지옥을 맛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마트 마감 세일 코너에서 깨진 달걀 한 판을 두고 아줌마들과 멱살 잡고 싸우는 김성준을 봤다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통쾌함보다는 그저 무심한 기분만 들었습니다. 인과응보. 그뿐입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토록 어머니를 우리가 돌보길 원했으니 이제 오롯이 혼자서 그 소원을 이루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저는 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통장에 거액이 입금되던 날, 저는 부모님께 큰돈을 보내드리고 저를 위한 티켓을 끊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세계 일주 티켓을요. 파리 생강변에서 노을을 그리고
로마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영원한 자유를 빌었습니다. 발리의 진바란 해변에서는 붉게 타오르는 석양을 보며 제 머리카락을 스치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은 꺼뒀습니다. 과거의 모든 끈적하고 불쾌한 인연들을 끊어냈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저 자신을 위해서요. 제 캔버스 위에는 다시 생동감 넘치는 색채가 입혀졌습니다. 어느 날 피렌체의 작은 노천 카페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이탈리아 남자가 다가와 서툰 영어로 제 그림이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칭찬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에게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꾸며진 미소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짜 제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일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그저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진짜 목적은 나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굴레 속에서 착취당하며 잊고 살았던 반짝이는 한지민을 되찾는 것. 저는 가정을 깬 게 아니라 감옥에서 탈출한 겁니다. 제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온전히 저만의 것으로요. 저는 붓을 들어 캔버스 오른쪽 하단에 서명을 남겼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